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이상행동의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의 내용들이 질환으로 갔을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돼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그리고 사례를 중심으로 얘가 뭔지 판별할 수 있게끔, 개념 정리할 수 있게끔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고는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정동, 지각, 상상, 기억력, 연상, 추리 등 모든 정신기능을 동원해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다음은 사고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기억부터 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기. A부터 G에 해당하는 망상의 명칭을 쓰고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기. 망상 무조건 A급이에요. 망상이 뭐가 있어? 얜 무슨 망상이야? 라고 하는 그 개념 정리. 그리고 사례를 보고 나서 이 사례를 봤더니 이 사람이 이 망상이야 라고 하는 것까지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망상 A급. 첫 번째, 사고 형태의 장애입니다. 사고 형태의 장애는 현실과의 관계성, 질서나 놀성, 그리고 조직성의 결여, 사고의 연상의 해이가 특징적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고 형태의 장애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사고 내용의 장애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형태의 장애 첫 번째, 외부 현실 무시해요. 외부와의 적절한 관련성이 없어요. 자신의 내적 세계에만 집착해요. 자신만의 논리적 그 논리 속에 빠져서 일반 상식이나 논리와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사고를 하는 겁니다. 자, 봐요. 외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내 논리에만 빠져서 내 속에 갇혀 있는 사고를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우리는 자폐적 사고라고 합니다. 자, 원인과 결과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 부족에 의한 기괴한 사고와 믿음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기괴한에 두셔야 돼요. 기괴하다. 너무 기괴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기묘하고 특이하고 기괴하고 그리고 강박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술적 사고라고 얘기해요. 조현병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사고가 됩니다. 사고가 무의식적인 경향의 작용으로 질서나 논리성이 결여되고 비조직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마술적이에요. 1차 사고 과정. 은유를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비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문자적이고 1차원적인 사고. 문자적이에요.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표현된 언어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비유 안 된다니까요. 은유 안 된다니까요. 속담의 의미, 사물의 유사점, 상이점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성경 문구의 상징성을 이해하지 못해 문자적 의미 그대로 여기 포인트 주셔야죠. 우린 얘를 구체적 사고로 갑니다. 아니, 정상적인 시기도 있죠. 자신만이 아닌 의미의 새로운 단어나 표현으로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나만 아는 새로운 언어,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요. 다른 사람은 그 말이 그 뜻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신어 조작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사고 과정의 장애예요. 사고 과정의 장애에는 뭐가 있는지 그 항목들을 아셔야 됩니다. 사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생각 사이에 연결된 흐름을 의미하는 거고 이러한 흐름의 장애를 사고 과정의 장애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연상작용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생각의 흐름이 지나치게 빠릅니다. 대상자의 생각과 대화가 하나의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돼요. 얘 생각하다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튀어가는 거죠. 사소하고 지엽적인 주변 자극이나 동기에 의해 사고의 흐름이 방해받아 결국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이 사고가 이 사고로 빠르게 전환되는데 내가 이 얘기하다가 내 주의를 끄는 뭔가가 있어요? 그럼 이 얘기로 바로 튀어가는 거죠. 사고의 비약. 사고가 진행되는 동안 사고의 주류와 비주류를 구분하지 못하고 연상되는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사고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빙빙 돌다 최종적으로는 목적한 결론에 이르는 현상.
생각의 흐름이에요. 흐름. 그 생각의 흐름이 막 떠돌아 다닙니다. 결론은 우리가 원하는 주제로 돌아와요. 자, 누가 뭐에 대해서 물어봤어? A라는 주제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럼 A라는 것에 대한 답을 해야 되잖아요. A라는 답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내 생각이 여기저기 떠돌아 다닙니다. 결국에는 그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요. 이를 사고의 우회증이라고 합니다. 빗나간 사고, 다시 요점으로 되돌아오지 못해요. 다르죠? 결과적으로 처음 의도한 생각이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사고의 이탈, 빗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 과정에서 연상 속도가 매우 느려짐으로써 빨라서 문제였습니다. 근데 느려졌어요. 사고가 원활하지 못한 현상을 말한다. 대상자들은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아 말하기 어렵다고 하고 실제 말하는 속도도 매우 느리고 목소리도 크기도 작고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요. 사고의 지연. 사고의 흐름이 갑자기 중단됩니다. 사고의 두절이 아주 심해서 처음부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것, 사고의 박탈, 더 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전혀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적은 상황으로 연상이 진행되는 엉성한 사고로 듣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거나 파악하기 어렵다. 사고 연상의 이원. 말이 연결되지 않고 일관성이나 조리가 없어서 이야기의 줄거리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말은 하는데 그 말이 일관성이 없고 조리도 없어요. 그 줄거리 내용 파악할 수 없어요. 사고의 질이멸렬입니다. 이 질이멸렬이 극심한 형태를 말 비림이라고 하죠. 자, 질문 내용과 전혀 연관성 없는 동문서답식의 엉뚱한 대답. A라고 물어봤는데 B라고 대답합니다. 사고의 부적절성.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고 사고를 진행시키려고 노력을 계속하는데도 사고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보속증이라고 얘기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번에는 사고 내용장이에요. 자, 사고 내용. 생각하는 내용,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 사고의 무엇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상자만이 특정한 의미를 갖는 경우를 얘기한다. 특정한 의미를 갖는 경우를 얘기한다. 자, 대표적인 것이 망상이죠. 사실과 다른 불합리하고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라고 포인트 주시면 돼요. 논리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불합리적입니다. 망상의 종류. 사례를 보고 망상의 종류, 이름 쓰고 개념 쓰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이 남편 음식에 독을 타려 하고 남편과 제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해하려고 합니다. 그죠? 해하려고 해요. 이걸 우리는 피해망상이라고 합니다. 자, 누군가가 자신이나 가족을 해치려고 하거나 감시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정신역동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적개심이나 결함 등을 상대방에게 투사해서 오히려 남이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믿는 것을 얘기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해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얘기해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그죠? 진짜 실제로 동생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믿음이에요.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그릇된 믿음. 나는 대통령과 잘 아는 사이다. 나의 뛰어난 지식과 예지력 때문에 대통령이 국내외 정세를 항상 나에게 묻고 모든 대책을 강구할 때도 항상 나에게 의논한다. 아니, 실제로 그렇다면 그건 진실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릇된 믿음이에요. 이를 뭐라고 해요? 이를 우리는 과대망상이라고 합니다. 나의 능력을 아주 과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힘, 능력, 권력, 부, 우월성, 위대성, 중요성 등의 측면에서 현실과 동떨어져서 실제보다 과장해서 믿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릇된 믿음. 자, 대개는 현실에서 열등감, 실패감, 불안 등에 대한 보상 기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나를
과대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신문 보도나 방송 내용이 다 나를 빗대서 비난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려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방송 내용 다 나랑 관계 있다라고 그릇되어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우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관계망상이라고 합니다. 자,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 객관적인 사실이 모두 자식이 자신과 관련되어 일어난다고 믿는 망상을 얘기합니다. 내가 지나갔더니 나를 위해 새들이 노래해요. 이런 것들 있죠. 이것도 관계망상이 됩니다. 내 심장은 멈췄고 썩어 없어졌어. 내 심장이 멈췄고 없어졌으면 내가 지금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체망상입니다. 얼굴의 용모, 코, 입, 턱, 치아, 이마 모양, 머리, 손, 발, 가슴, 유방, 자궁, 성기 등 자신의 신체 일부가 다른 사람과 달리 기형적으로 생겼다거나 이상하게 생겼다거나 장기가 썩고 있다, 자기 뇌가 연화하고 있다, 암, 전염병, 에이즈 등에 걸렸다고 호소하는 경우, 자신의 신체 부위가 이전과 달라져서 몸에 큰 이상이 생겼다고 믿는 경우.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회사 사장이 나를 몇 년 전부터 사모하고 있어. 이건 뭐예요? 색정망상입니다. 모든 이성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 반대로 자신은 모든 이성을 사랑해야 할 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믿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유명 탤런트나 배우가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애정 표시를 여러 방법으로 하는데 잘 모른다고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나 애인을 의심하고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부정망상이나 질투망상, 역시 색정망상에 들어갑니다. 자신은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살아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신, 타인, 세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허무망상이에요. 자신이나 자신의 일부, 타인,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 모든 것이 허무하다. 존재할 가치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Y씨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전조 증상으로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천재지변, 비행기 사고를 증거로 제시했어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어떤 사실? 종교적인 내용? 그것을 가져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를 우리는 종교망상이라고 합니다. 자, 대부분은 자신이 메시아나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주장하거나 악마가 씌었다든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하거나 자신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종교적인 내용의 망상을 얘기해요. 문제 2번 갈게요. 다음은 정동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기억부터 피읍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자, 정동장애, 감정이나 기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자가 심각해야 할 상황에서 웃음을 보인다든지, 지금 심각해요. 근데 웃고 있어요. 슬퍼해야 될 상황에서 웃고 있어요.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웃고 있어요. 부적절하죠? 이 감정의 표현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이걸 부적절한 정동이라고 얘기해요. 자, 외부 자극에 대해서 주관적인 느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감정 표현의 강도가 많이 감소된 무딘 감정 상태를 얘기해요. 감정 상태가 감소돼서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마치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 둔마된 정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객관적인 반응조차 없는 것, 무감동. 무감동이 아주 심해 외부의 모든 자극에 대해서 관심이나 감정이 모두 없어진 극심한 상태. 반응, 객관적인 반응조차 없는 것, 무감동. 여기에서 더욱더 심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관심, 감정 모두 다 없어 무쾌감증을 얘기합니다. 정서적 위축, 눈맞춤이 적거나 아예 못하는 경우, 면담자를 향해 제대로 몸을 돌려 앉지 못하는 경우 위축돼서 그러하다. 자, 유쾌한 기분과 관련되어 있는 거. 기분이 약간 들떠서 유쾌하고 좋은 상태로 낙관적인 태도와 행복감을 느끼는 거, 다행감.
다행감에 자신감과 정신운동, 초조가 더해져서 즐거운 기분에 취해 있는 듯하고 무모하리만큼 자신감 있고 과감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더 심화되어 있는 거죠. 이건 의기양양입니다. 의기양양에 자신감이 지나쳐 과대적인 생각, 행동까지 동반되는 경우 고양된 기분, 유쾌한 기분의 극치입니다.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무한한 힘, 위험한 상태예요. 얘를 황홀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불쾌한 기분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자, 불쾌감이 쉽게 외부로 발산되는 상태, 예민하다, 예민성. 대부분 비정상적인 죄책감, 다양한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 우울, 과거 행동에 대한 후회, 자책,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표현하는 빈도와 강도를 사정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는 것, 죄책감. 자, 동일한 대상이나 상황에서 상반된 감정이나 태도, 욕구, 생각 등을 동시에 느끼는 것, 상반된 양가 감정. 뚜렷한 외부의 자극이 없어요. 외부 자극이 없어요. 포인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조하거나 두려움을 느껴요. 외부 자극이 없다. 어떤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조하거나 두려워요. 의식세계에서 용납될 수 없어 억압되어 있던 무의식이 의식세계로 나오려고 할 때 자아가 위협감을 느끼면서 경험하는 현상. 자아가 위협감을 느낀다. 여기에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자아라고 얘기하는 것 현실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현실 속에서 위협감을 느낍니다. 얘를 우리는 불안이라고 얘기하죠. 자, 불안이 아주 심해 근육계까지 영향을 주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 초조. 불안과 연관된 신체 동작상의 증상을 중심으로 감정과 근육의 팽팽함을 느끼는 정신운동이 증가된 상태, 긴장. 불안이 극도로 심해서 곧 죽을 것 같은 공포. 얘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린 얘를 공황 상태라고 얘기해요. 공황에 대해서는 A급 두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문제 3번 갑니다. 행동이란 인간의 정신활동의 총체적인 결과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활동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다음은 행동장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괄호 안에 기역, 니은, 티끌, 리을, 미음, 비읍, 시읒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A, B, C의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과다 행동이라고 하는 건요, 정신운동이 항진된 것을 얘기합니다. 증가된 내적 요구에 따라 활동을 지나치게 하는 것, 활동이 지나치다. 과소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거겠죠. 정신운동의 감퇴, 지체를 얘기해요. 반복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객관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으나 무의식적인 긴장이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계속 같은 행동을 한다. 여기 포인트 주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복도를 계속 왔다 갔다, 마당에서 몇 시간씩 숫자의 8 모양의 트랙을 밟고 있다. 계속 이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상동증이라고 합니다. 계속 같은 행동, 포인트. 자, 이야기하면서 특유의 제스처를 반복하는 것, 상동증보다 덜 지속적이고 덜 단조롭고 그 사람의 특유의 습관적이고 불수의적인 반복 행동을 얘기합니다. 이를 기행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송증이에요. 송증. 자, 의미 없는 단어나 짧은 문장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다른 새로운 동작을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행동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자, 언어나 동작에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언어의 보속증이 더 많아요. 보속증이에요. 자, 그 언어나 그 행동에 계속적으로 머물러서 반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반복 행동이 지나쳐서 그것이 매우 불편한 자세인 경우라도 계속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 자, 그 행동, 그 자세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자세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그 자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요. 그것을 우리는 강직증이라고 얘기하죠. 자, 심한 강직증의 일종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계속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 납골증, 심화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증입니다. 반향 언어가 있고 반향 동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언어는 말과 관련돼 있고
동작은 행동과 관련되어 있겠죠. 자, 반향 언어. 다른 사람의 말을 메아리처럼 그대로 따라하는 것. 누가 얘기하면 그대로 말해요. 누가 얘기하면 그대로 얘기해요. 동작은요. 다른 사람의 동작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거부증. 말할 수 있는 능력 있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아요.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함구증. 식사를 거부해요. 거식증입니다. 자, 불합리하고 쓸데없다는 것을 잘 아는데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 이것을 강박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이 다 출제된 바들이 있어요. 사례 속에서 밑줄을 그어놓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4번이에요. 지각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인식하는 과정. 누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는 거 인식해요. 그죠? 보는 거 인식이에요. 다음은 지각장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괄호 안에 기억부터 시옷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고 A에서 D의 내용을 차례대로 쓰고 착각과 그리고 환각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출된 바 있어요. 인지, 불능증.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상실돼서 사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인지불능증. 착각, 거시증. 실제보다 커 보여요, 거시증. 실제보다 작아 보여요, 미시증. 하나의 감각이 다른 형태의 감각으로 인식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색을 후각으로 인식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의 감각을 다른 형태로, 얘는 시각인데 얘를 후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를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같지가 않아요. 친숙하지 않아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비현실감. 주변 환경에 대한 현실감이 없어서 생소한 환경이 친숙하게 느껴지거나 반대로 매우 익숙한 환경이 매일 지나다니는 그 길이 마치 처음인 것처럼 생소하게 느껴지는 시공간적 왜곡 현상을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는 비현실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환각. 외부 자극이 없는데도 소리를 듣는 것. 환청.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보는 것. 환시. 실제 자극이 없는데도 몸에 닿거나 찌르거나 누르는 등의 감각을 느끼는 것. 환촉. 자, 외부 자극이 없는데도 특정한 냄새를 지각해요. 얘를 환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실제로 없는 맛을 지각합니다. 환미. 자, 운동 환각이라고 하는 건 실제와 달리 신체 모양, 크기가 다르게 느껴진다든지 특정 부위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지각하는 현상. 운동 환각. 신체 환각은요, 신체의 특정 부위나 내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 한 곳의 감각 자극이 다른 기관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현상. 예를 들어 치아의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교회의 종소리 환청이 들려요? 신경 자극했는데, 치아의 신경 자극했는데 소리가 들려요. 얘를 뭐라고 해요? 반사환각이라고 합니다. 자, 착각과 환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착각, 환각 비슷한 듯하지만 다릅니다. 어떻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착각은 외부에서 감각기관으로 자극 전달 과정은 정상이다. 뇌에서 이를 통합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실제 외부 대상을 왜곡되게 인식하는 현상이다. 포인트 여기 있어요. 실제로 외부에 뭔가가 존재해. 그 존재를 내가 왜곡시켜서 인식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착각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환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외부에서 감각기관으로 투입된 자극이 없는데, 그러니까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대상이 없으니까 투입되는 것이 없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있는 것처럼 지각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 이 대상을 내가 잘못 지각해서
왜곡시켜서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어. 자, 환각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없어. 근데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기출된 바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수액을 맞아요. 라인이 있겠죠. 이 수액줄을 보고 뱀이라고 착각이에요? 환각이에요? 대상이 있잖아요. 이 대상을 뱀이라고 왜곡해서 인식했어요. 지각했어요? 그렇다면 착각이 되는 거죠. 소뚜껑을 보고 자라인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라가 저기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환각인 거죠. 이 둘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착각은 외부 자극이 있고 이를 왜곡해서 인식하는 것이고, 환각은 외부 자극이 없음에도 실제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꼭 차이점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문제 5번 갈게요. 다음은 기억장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 기억부터 이응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A, B, C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자, 기억의 과잉입니다. 기억력이 정상보다 항진되어 있어요. 지나치게 불필요한 것까지 세세하게 기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기억상실. 해리성 기억상실입니다. 국한된 기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회상하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는 국소적 기억상실. 자신의 생활사에 대한 기억을 전부 잃어요. 전부 잃는 것을 전반적 기억상실. 국한된 기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 전체의 회상은 불가능하지만 일부분은 가능하다. 일부만 가능해 선택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 그리고 선택적으로 기억을 잃는 거겠죠. 선택적 기억상실. 그 당시 환경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순차적인 부분은 기억하지 못해요. 이것을 지속적 기억상실이라고 합니다. 기억의 등록과 저장의 장애가 많고 대부분 신경학적 소견과 의식이나 진압력의 장애를 동반한 경우가 많다. 서서히 발생하게 되고 기억상실이 산재되어 있고 회복은 서서히 불완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우리는 기질성 기억상실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억상실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거예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여기가 현재예요. 최근의 기억을 상실하는 것.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을 잊어버려. 보통 노인성 퇴화 현상의 특징, 치매에서 보여지는 기억상실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진성 기억상실이라고 하고요. 어떤 시점 이전의 기억을 상실하는 것이다. 시점에서, 여기가 현재, 여기가 과거. 요 방향으로 기억을 잃는 것을 얘기해요. 중추신경계의 손상 시점 직전부터 수년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간대를 포함할 수 있지만 개인의 전 생애를 모두 포함하거나 개인적인 상황까지 잊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진성, 후진성. 자, 과거에 없던 일을 마치 있던 일처럼 기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억하는 것을 기억착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작화증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작화증이라는 얘기를 앞으로도 많이 할 거예요. 작화,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기전의 포인트 잡고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조작해 결손된 부분을 메우는 현상입니다. 내가 기억이 나지 않으면 불안하죠. 내가 어느 시점부터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기억이 나지 않으면 나는 불안해져요. 이 불안에 대한 방어 기전으로 무의식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그 기억을 메꿉니다. 그것을 작화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시현상, 우리가 데자뷰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경험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느껴지는 것. 자, 미시현상, 반대되는 현상이에요. 내가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 그것을 미시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챕터는 불안장애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질환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정신질환은 DSM-5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장애를 이렇게 분류할 거죠.
DSM-5를 기준으로 해서 장애들, 질환들을 분류할 겁니다. 자, 그 장애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챕터 1과 챕터 2를 기본적으로 탄탄히 한 다음에 증상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부터 할 장애들, 질환들은 DSM-5의 분류에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질환들, 이 장애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부할 때는 챕터 1과 챕터 2의 내용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해서 이해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징들 꼭 봐주셔야겠고요. 분류들 꼭 봐주셔야겠고요. 증상들을 이해할 때 챕터 1과 챕터 2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역시 사례를 통해서 판별해낼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갈게요.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일 때 불안의 수준을 쓰시오. 우리가 지금 불안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불안의 수준을 그 단계별로 나눌 겁니다. 자, 불안의 수준을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경증, 중증도, 중증, 공황. 각각의 특징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를 경증이라고 하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중등도,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중증,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 공황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의 대상자가 이 정도 수준의 불안을 겪고 있어. 이 수준의 단계일 때 어떤 간호중재를 해줄 수 있는가? 그거 연결시키셔야 돼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맥박과 혈압과 호흡과 체온이 증가되어 있어. 교감신경계 반응이 일어나고 있네요. 몸을 떨고 과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동공이 확대되고 심한 발한, 설사가 나타납니다. 뚜렷한 신체적인 증상들, 특징들 보여져요. 그러면서 지각 영역이 현저하게 축소됩니다. 지각 영역이 축소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올바로 지각할 수 없다는 얘기. 불안과 무관한 사소한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부정확하고 불충분하게 지각하고 보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왜곡하는 경향이 생겨요. 다 보세요. 불안에 대한 뚜렷한 신체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지각 영역이 너무너무 축소되어 있고 우리에게 불안을 가지고 오는 그 주제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소한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문제를 부정확하고 불충분하게 그리고 왜곡해서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해결돼요? 문제 해결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우리는 중증 불안이라고 얘기해요. 요거 사례를 통해서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 불안의 수준을 경증, 중증도, 중증, 공황 4단계로 나눌 수 있고 지각 영역의 특징, 문제 해결 영역의 특징, 신체적 특징, 기타 영역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끔 더 나아가 간호중재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갈게요. 불안장애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불안이나 공포증, 신경과민 증상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안을 느끼죠. 일반적인 사람들도 정상적인 사람들도 언제든지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불안을 지금 장애라고 표현을 했어요.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불안이다. 공포증과 신경과민증을 포괄한다. 이럴 때 불안장애라고 나타나는데 자,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기. A와 관련된 방어 기전 2가지. B에 대해서, C에 대해서, 그리고 D를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DSM-5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불안장애를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어요. 그 특징에 따라서 분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불안장애 첫 번째 기억입니다. 애착 대상에게 해로운 일이 생길까봐 또는 애착 대상으로부터 분리되거나 그것을 상실하게 될까봐 지속적으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해서 애착 대상에서 멀어지는 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민과 관련된 악몽을 꾸거나 신체적 증상을 동반합니다.
애착 대상과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병적인 불안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리불안장애라고 하죠. 자, 다른 상황에서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학교처럼 말을 해야 하는 사회적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인 질환입니다. 집에서는 말을 잘합니다. 대화를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학교만 가면 말을 못해요. 학업이나 직업적 영역에서 성취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당연히 말을 못하는데 영향을 끼치겠죠. 정상적인 사회적 소통을 방해하는 것, 선택적 한구증이에요. 한구증,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는 것. 선택적. 모든 상황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불안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지 않는 것. 특정 공포증, 특정한 것을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실제 위험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 특정한 것에서 두려움, 공포, 불안을 느끼는 것. 자, 공포 반응들은 무의식적인 근거에서 일어나는 불안에 대한 방어입니다. 그래서 방어 기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옮겨가는 것을 얘기하죠. 감정 불안이 옮겨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그것을 상징하는 다른 대상이나 생각과 상황으로 옮기는 기전을 사용함으로써 불안을 방어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어떤 두려움을 특정한 것에 상징화시켜서 그것에 대한 공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화 같이 가져가는 거죠. 전치가 일어날 때 공포의 대상을 얘기합니다. 이 대상, 불안이 옮겨가는 전치와 상징화를 이용합니다. 자, 사회 불안 장애, 사회 공포증입니다. 뭐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당황하거나 바보스러워 보일 것 같은 사회 불안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는 정신과적 질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것들을 못해요. 내가 바보처럼 보일까봐. 대인관계 제대로 안 되겠죠. 상호작용 당연히 잘 안 될 겁니다. 의사소통 잘 안 될 거예요. 자, 정신과적 상담을 통해서 우울장애, 성격장애와 감별해야 되는데, 자, 우울장애. 사회적 회피 외에 다양한 우울 증상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얘는 우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사회적 회피 증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성격장애와 판별하셔야 됩니다. 차이점을 보셔야 되는데 자, 일부 성격 문제는 사회화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사회화에 대한 요구 결핍입니다. 얘는 내가 바보처럼 보일까봐 사회적인 것들을 잘 못해요. 사회화해. 자, 내가 바보처럼 보일 것 같은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사회화,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성격장애는 그런 공포나 불안 때문에 사회화가 안 된다, 사회작용이 안 된다, 상호작용이 안 된다,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굳이 사회화할 필요 있어? 내가 굳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요구 자체가 없단 얘기예요. 공황장애, 특별한 기질적인 원인이나 실제적으로 생활을 위협하는 자극 없이 예기치 않게 뭐가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기치 않게 공황 발작이 나타나요.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발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발작이 나타날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같이 가져갑니다. 자, 주 증상인 공황 발작은 가족원 중에서 발병 경험이 있고 유아기에 분리 불안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자, 공황 발작은 극심한 공포, 고통이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수분 이내의 최고조에 이르러 그 시간 동안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공황장애에 대한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A급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근거를 잡고 판별해 내면서 얘기할 수 있으려면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4가지 이상의 공황장애의 증상. 심계항진, 가슴 두근거림, 심장 박동수의 증가, 발한, 몸이 떨리거나 후들거리고 숨이 가쁘거나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은 느낌, 흉통, 가슴 불편감, 메스꺼움, 복부 불편감, 어지럽거나 불안정하거나 멍한 느낌이 들거나 쓰러질 것 같은 춥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감각 이상, 비현실감, 이인증, 스스로 통제할 수 없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공포, 죽을 것 같은 공포.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정말 사망까지 갈 수 있죠. 자, 광장공포증, 광장이나 공공장소, 특히 급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도움 없이 혼자 있게 되는 것에 대한 공포.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나 혼자 있게 될 거야. 광장공포증 환자의 약 3분의 2가 공황장애를 동반하게 됩니다. 자, 광장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1차적 이득과 2차적 이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차적 이득, 2차적 이득. 요 개념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차적 이득. 내가 공공장소나 광장으로 나갔을 때 공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나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서 나는 불안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1차적 이득. 집을 떠나면 불안해질 것 같아서 안전한 장소인 집에 머무름으로 인해 불안이 완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1차적 이득은 불안이 완화되는 것을 얘기해요. 2차적 이득은 행동의 결과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집을 떠나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광장 공포증이 있으니까 당연히 못하지 라고 하면서 배려받을 수 있어요. 관심받을 수 있어요. 그게 2차적 이득인 거예요. 내가 집 밖을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안이 감소됐어. 불안 감소되니까 나에겐 이득이에요. 그게 1차적 이득. 2차적 이득은 나의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려받고 관심받고 이런 것들, 그것이 2차적 이득입니다. 자, 범불안장애, 만성적이고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불안을 느끼는 장애로 보통 6개월이나 그 이상 지속되게 됩니다. 자, 불안과 걱정은 3가지 이상의 증상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안절부절 못하거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느낌, 쉽게 피곤해하고 집중하기 힘들거나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과민성, 근육의 긴장, 수면 교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선적이고 광범위해요. 지속적인 불안이에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상황,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안을 느낍니다. 모든 전반적인 내 삶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불안을 느껴요. 그 불안이 6개월 이상 지속이에요. 여기 포인트 잡아주셔야 돼요. 기출된 바 있어요? 아니, 그 불안과 걱정이 내 삶 전반적인 것에 걸쳐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겠죠. 자, 불안장애 2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약물은 불안을 중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신간호학에서 약물 얘기 해주셔야 돼요. 약물에 대한 출제 빈도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밑줄 친 A에 대해서 그리고 B의 이유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안장애 대상자의 약물 치료. 첫 번째는 벤조디아제핀이다. 왜 벤조디아제핀을 써? 그 작용 기전을 써봐. 약물에 대한, 중요한 약물에 대한 작용 기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작용 기전. 가바의 효율성 증가, 대뇌의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대사 변화를 초래해서 항불안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항불안 효과, 진정 효과, 이완 효과. 이완되면 불안 감소 연결되죠? 경련의 역치를 상승시킨다. 자, 주의점.
장기간 사용 시 신체적, 심리적 의존, 내성, 금단 증상 발현의 위험성, 알코올과 병용했을 때 극심한 진정작용이 나타나는 등 부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수주에서 수개월로 투약 기간을 짧게 한정하도록 한다. 4개월 이상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하는 대상자가 갑자기 약물을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 자, 갑자기 약물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의적으로 약물 끊으시면 절대 안 돼요 라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럼 왜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갑자기 약물을 중단하게 되면요, 불안, 초조, 떨림, 발한, 기면, 설사, 불면, 우울, 복통, 근육통, 구토, 경련, 발작과 같은 심각한 금단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약물을 중단하면 금단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효과와 반대되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죠. 약물 중단 시에는 증상 확인하고 1에서 2주에 걸쳐 서서히 감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약물에는 뭐가 있어요? 알프라졸람 대표적으로, 로라제팜 대표적으로 있죠. 벤조디아제핀. 자, 문제 3번입니다. 다음은 강박 및 관련장애입니다. 강박 관련장애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1번. 괄호 안에 기억, 니은, 티끌,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질환 및 통계 편란 제5판 DSM-5. 이것에 근거한 임상 진단명을 차례대로 주시오. 그 종류에 따른 사례, 특징 꼭 연결시켜 봐주셔야 돼요. 자, 30세 남성은 한 달 전부터 손을 자주 씻는 행동이 심해졌습니다. 한번 손을 씻으면 30분 이상 씻고 손이 부르터서 동료가 말리는데도 계속 씻다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게 돼서 상사로부터 권유를 받고 어제 입원했습니다. 입원하자마자 대상자는 손을 씻는다며 화장실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장애예요? 장애의 명칭을 쓰셔야 돼요. 지금 강박 행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박장애, 쓸모없고 가치 없는 물건에 집착하게 됩니다. 자신의 물건을 타인이 만지거나 다른 장소로 치우는 것에 대한 과도한 불안을 느끼게 되고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하고 모아둡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TV에 보면 나오죠. 집안 모든 곳이 쓰레기로 가득 찬 수집광. 자, 20대 A씨는 외모의 결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결점이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외모를 고치기 위해 성형수술에 중독돼서 어머니에 의해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신체 이형성장애. 고등학생 B씨는 공부를 할 때 머리카락을 뽑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모강 털 뽑기 장애라고 하죠. 손톱을 뜯는 버릇이 있던 C씨는 손톱을 뜯다가 손톱주에 피부를 뜯기 시작했고 피가 나도 흉하게 손이 변해도 멈추지 못합니다. 자, 물어뜯기 때문에 치아나 구강 구조에도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피부 뜯기 장애입니다. 자, 강박 및 관련 장애 꼭 구분해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죠. 예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 다음은 강박장애에 대한 보건교사 연수교재 중 일부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미줄신 A, B에 대해 차례대로 쓰시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밑줄친 C를 5가지 쓰고 설명하고 D에 대해 쓰고 E, F, G의 근거를 차례대로 설명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강박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주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강박장애라고 하는 것은 강박사고, 강박행동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강박사고가 뭐고 강박행동이 뭔지 여러분들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기출된 바 있습니다. 자, 강박사고, 강박적 사고, 생각이죠. 자, 침투적이고 반복적으로 떠오르면서 지속적인 사고, 충동, 심상들로 정의됩니다. 침투적이고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돼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자, 강박행동은요, 한 개인이 강박사고에 의해 완고하게 따르는 규칙에 따라 일어나게 되는 자동적인, 반복적인 행동, 심리 내적인 행위입니다. 자, 그러니까 봐요.
강박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자꾸자꾸 떠오르면 난 자꾸자꾸 불안해져요. 그러면 이 생각으로 인해서 불안이 발생했고 이 불안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행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행동이 바로 강박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강박 사고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동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강박 행동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른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다만 어떤 한 가지 생각만 집착하게 되는 상태를 강박적 반추라고 얘기합니다. 그 생각에만 집착합니다. 반추예요. 특징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거죠. 반복적인 사고, 반복적인 행동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병적이고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이고 뭐의 간접적인 표현인가?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강박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안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불안에 대한 표현, 그것이 강박적 행동이다. 환자의 의식적인 욕구나 기준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떠올리고 싶지 않아요. 이런 강박적 행동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본능과 초자아의 내적 심리적 갈등, 예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는데? 본능과 초자아가 부딪히게 되면 뭐가 발생하는데? 불안이 발생하잖아. 불안이 발생한 결과 이 불안의 간접적인 표현으로 강박적인 사고와 강박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 강박적인 생각은 강박적인 행동을 통해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강박적인 생각, 불안이 일어나 행동을 통해서 완화시켜. 자각적인 강박감, 그에 대한 저항, 그리고 디귿이 있다. 강박적인 사고나 강박적인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요. 아,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병식이라고 얘기해요. 병식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적인 강박적 사고는 공포감, 죄책감, 불안감을 일으키고 이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환자는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방어기제에는 의식, 취소, 퇴행, 격리, 반동 형성이 있습니다.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환자는 정신에너지를 신체 활동으로 돌리는 의식 행동을 합니다. 자, 불안이 떠올랐어요. 이 불안을 해소시키는 손씻기라는 의식 행동을 합니다. 생각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는 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취소. 의식 행동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은 취소 기전을 사용한다. 그 생각을 없애고자 하는 겁니다. 퇴행, 환자의 강박적인 관념이나 행위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무분별한 점, 항문기의 장애로 표현되는 점과 관련된다. 우리가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그 단계 중에서 항문기적 단계가 있죠. 항문기가 있잖아요. 근데 성인이 이런 강박적인 사고와 강박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 강박장애의 성격적 특징을 항문기적 성격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중고등학생도 나타날 수 있고 성인도 나타날 수 있지만 어쨌든 항문기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사람은 항문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문기적 성격을 띠고 있네? 그럼 얘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기억하기가 쉽죠? 격리. 강박적인 생각이나 행위는 원래의 불안을 일으켰던 감정과는 분리되고 단지 그에 따른 느낌은 불안뿐이기 때문에 격리 기전이 사용된 것이다. 겉으로 나타나는 태도나 언행이 억압된 충동과는 반대로 나타나게 된다. 내가 내 스스로가 더럽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에 대한 반대적인 작용으로 손씻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자, 병전 성격, 항문기적 성격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항문기적 성격, 강박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 강박적 성격, 항문기적 성격. 지나치게 모든 일에 대해서 주의 깊고 세심하고 깔끔하고 완벽주의자고
까다롭고 짜증 잘 내고 시간을 잘 지키고 양심, 청결을 중요시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깐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끈덕지고 완고하고 인색하고 양가 감정이 강하게 작용해서 무슨 일이건 얼른 결정 짓지 못하고 우유부단하다. 완벽해야 돼요.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리려고 하는 이 결정도 완벽한 결정이어야 해요. 자, 완벽한 결정이어야 하기 때문에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한 성격이에요. 오히려 인색해요. 완고해요. 그리고 깐깐해요. 완벽주의자예요. 규칙을 어기는 거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이런 성격이 학문기적 성격입니다. 자, 간호중재 너무 중요합니다. 간호중재에 대한 기출빈도 높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강박장애 환자를 위한 치료적 환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강박 증상에 대해서 벌을 주거나 강압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학생이 손 씻기라는 강박적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손을 씻어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앉아있어. 화장실 가지 마. 손 씻지 마. 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안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불안감 감소를 위해서 강박 행동을 보입니다. 우리가 사고로 인해서 불안감이 발생했고 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의식적인 행동으로서 강박 행위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럼 이 불안은요? 그게 잘하게 되는 거죠. 그 의식행위를 못하게 하면 불안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공황상태의 불안을 초래하게 돼요. 자, 공황상태까지 가면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요. 죽을 수 있을 만큼의 불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은 필요합니다. 허용적인 방법으로 수용해줘야 돼요. 의식적인 행동은 시간 소모적인 것이지만 환자에게 어떤 강압감이나 비판 없이 적당한 시간을 허락해줘야 된다. 서둘러 의식행위를 끝내도록 하면 허용은 해주는데 빨리빨리 끝내도록 하게 된다면 더 불안해져서 완전히 수행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그 행위를 더욱 반복하게 합니다. 불안이 해소될 만하면 끝나고 아직 내 몸에 불안은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 행동이 반복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 행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논리적으로 그 사람에게 알려준다? 지금 이 사람도 병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준다는 것. 그리고 정신과적 간호중재에 있어서 논리적인 언쟁을 한다? 무조건 틀린 얘기예요. 자, 지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에게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감정을 느끼게 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행동 기준에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럼 이 사람 정서는 어떻겠냐고요. 불안은 더 가중됩니다. 죄의식도 더 커져요. 그래서 더욱더 악화될 수 있어요. 자, 이 강박장애에서 강박 사고가 뭔지, 강박 행동이 뭔지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사람들이 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와 연결된 간호중재, 왜? 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꼭 기억해 두세요.